이것이 정치다. 오늘은 김광덕 데일리한국뉴스본부장,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 교수,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뭐 사선 중진 의원이니까 원내대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마 선언을 하면서 탈계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친박으로 부르지 말아달라 이랬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발탁해서 해수부 장관까지 한 사람인데 친박으로 불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예. 뭐 아주 일각에서는 좀 우스갯소리로 뭐 친박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무슨 나름의 전략을 갖고 뭐 또 밀어주려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지나친 상상인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친박들끼리 이제 총선 이후에 각자 도생, 각자 자기 살아가기 위한 그런 것들, 그리고 친박 분화의 이런 징후가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건데 본격적으로 또 이 막 친박이 지금 분화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거의 초기 징후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친박계 분열의 신호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기준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하면서 나를 친박 후보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본인을 친박계 후보로 부르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이 친박계 출신이 아닌가요? 본인은 친박계로서 부산에서 4번이나 공천받아서 4선 의원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하는 친박으로서의 최고의 특혜를 누린 사람 중 한 분입니다. 이분이 만약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친박 후보 아니라 그래도 결국은 친박 후보 대 비박 후보 간의 경쟁 구도와 대립과 갈등이 양산되면서 또다시 친박들이 비판받게 되는 그런 역풍을 불러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친박으로 불러주지 말았으면 좋겠다. 친박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튼 친박 안에서는 이거 뭐 무슨 후보 단일화 합의한 것도 아니다. 뭐 하여튼 여전히 이 개파 프레임 안에서 뭐 이런저런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참 보기가 좋지 않네요. 보기가 좋지 않고요. 이제는 친박 비박이 싸워서 총선에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여당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친박 안에서도 또 분화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박 때문에 레임덕이 올 것 같습니다. 걱정입니다. 예. 근데 친박이 이제 뭐 분화하는 거는 지금 구심력이 그만큼 이제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정경환 의원이 최경환 의원이 예. 계속해서 행동 통일이라든가 뭐 친박의 어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일종의 각자 도생이거든요. 결국에는 뿌리 선언을 해서 탈색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어떤 대선 정부에서 역할을 해보겠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총선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 친박의 지금 어떤 무기력성은 결국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군가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책임지거나 희생하거나 뭐 이런 구심점이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거 하나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실상의 계보 모임인 국가 경쟁력 강화 포럼이라는 걸 해서 계속 세미나를 주최를 해왔어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박 대통령께서 개파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지만 사실상의 개파 모임을 운영해온 주체인데, 나는 이제 친박이 아니다라고 하는 유기준이 말하는 거는 일단 여기에 뭐 출마하지 마사라 해도 최경환 의원이 직접 말하는 것도 논란이 있지만 상당히 그거는 보기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뭐 불과 한두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한 달 반 전에 선거 한참 치를 때는 누가 진짜 친박이냐를 맞습니다. 감별하겠다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나를 친박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데 두 사람 다 감별하겠다는 최경환 의원이나 부르지 말라고 하는 유기준 의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친박 핵심이란 말이에요. 두 사람 다. 그렇죠. 그거 참 어떻게 정치가 이렇게 정치 흘러가나? 생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뭐 박근혜 대통령 이용해서 지금까지 국회의원하고 장관할 때까지는 괜찮았고, 이제 앞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득볼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자기 정치를 위해서 가면서 나를 친박 후보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선언한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소위 우스갯소리로 그전엔 짤박이라고, 박에서 잘렸다 그래도 지금 짤박이 아니라 셀프 탈박들이 나올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의리가 없는,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이면 사실상 국민들은 점점 더 정치에 대해서 멀어지고 실적으로 어떤 자기 희생성이라는 것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사실은 뭐 친박으로 부르지 말라고 했지만 이 유기준 의원의 선언의 핵심은 탈개파 선언인데 네, 네. 이제 개파를 넘어서자 그리고 나부터 개파 프레임에서 놀지 않겠다 이 네. 얘기인데 이게 더 이상 나를 친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 순간 꼭 무슨 저 난파선에서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연상되고 말이죠. 그렇죠. 본래의 취지는 지금 다 퇴색돼 버렸어요. 맞습니다. 하여튼 좀 상황이 조금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유기준 의원까지 포함해서 한번 4명이 유력한 원내대표 주자다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는데 네. 누가 유력합니까? 뭐 소식 좀 들은 거 있습니까? 일단 지금 4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김재경 의원까지 해서 4사람이지 않습니까? 유기준, 김재경, 예. 나경원, 정진석. 그래서 그렇죠. 지금 뭐 여의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네. 지금 정진석, 나경원 의원 2사람으로 많이 힘이 좀 쏠리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2사람 다 이제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청와대와의 협조도 돼야 되고 야당과의 협상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특정 어느 개파에 속하지 않으면서 또 어느 특정 지역보다는 좀 수도권이나 충청권 이런 데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에서 2사람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더 유리하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더 논란이 필요하더라고요. 어제 그제 이 국민의당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하면서 이제 역으로 박지원 원내대표에 상대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원내대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 역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뭐 일리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대니까, 파트너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4명 중에 박지원 의원을 상대로 또는 더불어민주당에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된 상태에서 1당의 원내대표 그리고 3당에 정말 만만치 않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상대할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4명 중에 누가 제일 그럴듯합니까? 전 개인적으로는 뭐 아무래도 정진석 의원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뭐 국회 사무총장도 했었고 다선 의원도 했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워낙 중진급이니까 그 정도의 어떤 면모가 나와줘야 되는데 뭐 조금 그런 모양이 더 나오지 않을까. 4명 중에서는 정진석 의원이 그런 면에서 조금 네. 구력이나 그렇죠. 경험이 좀 더 많은 것 같다. 그렇죠. 예. 같은 의견인데요. 네. 이제 지금 4분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모아놓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땐 가장 무색무취한 쪽이 이 상대 야당들에서 협상력이 좋은 이제 주자들이 나왔을 때 조금은 더 이 수용력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선 저도 정진석 의원의 가능성을 좀 높이 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역할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이제 원구성하기 위해서 타협을 해야 되고 또 당 내분 또 수습을 해야 총선 패배 수습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는 예.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4선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개파에 속해 있지 않고 또 대중성도 있고 나름대로 또 일정 부분 개혁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그런 경험 많은 노련한 원내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좀 원칙성을 가지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소통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보입니다. 4사람 후보 중에 대중성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제일 앞서 그렇죠. 가겠죠. 예. 이 원내대표 일을 하는데 대중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작용을 할까요? 네. 예. 그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은 물론 자기의 어떤 경험과 능력도 중요하지만은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으면은 그거를 무기로 해서 네. 협상할 때 언론이나 국민의 지지를 얻고 협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압박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질 수 대중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원내대표 협상력에 플러스 알파가 된다. 네. 그런 지적이 그 있습니다. 양론이 나오다가 약간 여기 양론으로 좀 갈리는데 제가 네. 이제 여의도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봤더니 지금 박지원에 대한 대항마로 그리고 그걸 또 제3당을 잘 설득해야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그런 박지원 의원을 잘 아는 박지원과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냐. 그 점에서는 정진석 당선인이 네. 유리하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정진석 그 당선인이 기자실을 1988년 뉴욕에 갔을 때 그때 가서 뉴욕에서 사업하던 박지원 의원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뉴욕 투어를 같이 했다는데
그 이후로 정무수석하고 원내대표 할 때 또 만났었고 청와대. 네. 그런 인연으로 해서 그런 점에서는 정세호 유리하다는 게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바둑으로 말하면 서로 비슷한 거죠. 바둑 두는 방식이라든가 서로 자기 집 어느 정도 짓고 나머지 집 이렇게 해서 개가 싸움하고 이런 건데 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완전히 이 다른 차별화 전략으로 박지원 노련한 박지원 의원 상대하려면 오히려 차별화 전략을 아까 했지만 좀 원칙이나 쇄신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새로운 바둑 스타일로 해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양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네. 사실상 여소야대거든요.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당의 어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과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가 전국 운영에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그런 키를 잡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어떤 뭐 대중성보다도 협상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혹시 없습니까?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 3당 구조에서 집권당, 여당이면서도 2당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야당의 공조 앞에서 압박을 받게 될 상황도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뭐 이 선거판에 이거 철칙 있잖아요. 동정표만큼 위력적인 게 없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원내대표가 돼서 맨날 저 이 노련한 박지원 의원이나 또는 뭐 일당의 원내대표 앞에서 그냥 쩔쩔매고 말이죠. 네. 그래서 그냥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이러면서 전국을 돌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니 저는 그 방법도 일리가 있다고 봐서요. 예. 대중성이 하나의 강력한 무기고 네, 그 점이 아까 대중성과 맞닿아 있는데 특히 거기요. 요즘에는 뭐 비공개 회의 일부를 빼고는 비공개 회의도 나중에 정보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뭐 거의 중계방송 되듯이 그러니까 하죠. 이미지 정치죠. 그런 면에서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데는 나경원 의원의 강점이 있는데 그만큼 당 조직을 대표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본인이 네. 일정 스타처럼 돼 있을 때는 또 구설에 발목 잡히는 역풍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에 굳이 좋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근데 이건 뭐- 상대적으로 네.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정진석 의원은 조금 다루기가 쉽고 좀 상대하기 쉽다. 상대하기 쉽고 설득하기 쉬운 반면에 나경원 의원은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 부담을 가지고 더 많이 양보하거나 그렇죠. 해야 될 어쨌든 가능성이 있을 것 배려해야 되는 같습니다.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그런 점까지를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그러나 나경원, 정진석 두 사람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라서 맞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기다려 경쟁 보겠습니다. 구도네 어쨌든. 자, 그럼 그렇고요. 이 원내대표 선거는 5월 3일 날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뽑힐 원내대표가 뭐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을 겸임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다가 어쨌든 그거 겸임하는 쪽보다는 비대위원장을 따로 구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비대위원장을 따로 구성할 경우에 뭐 한 달 반에서 두 달짜리 이 전대 준비를 위한 실무형 비대위로 갈 거냐 아니면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는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대위로 갈 거냐. 이 경우에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양쪽 입장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제 전대를 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대를 2개월 후에 한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 외부 인사를 모셔오기는 어려운 거고요. 리더형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부 인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상 2개월짜리 비대위원장과 1년짜리 원내대표 누구의 영이 쓰겠습니까? 사실상 뭐 2개월짜리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셔온다고 해도 그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네네. 사실상 원내대표가 이걸 겸임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건데 지금 논의는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모셔온다 외부에서 모셔오고 전대를 이제 정기국회 이후로 미룬다고 한다면 사실상 상당한 당 장악력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누구랑 비교하냐면 김종인 대표랑 비교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 장악력과 국정 돌파력, 전국 돌파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도 인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가피하게 내부에서 모셔올 수밖에 없고 그 전대 준비를 위한. 그렇죠. 그러면 뭐 그냥 원내대표가 겸임해서 언론 선거 치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방법. 예. 그런데 어느 문제는 쪽입니까? 지금 예. 그 얘기를 했지만 원내대표가 비박 아니면 친박으로 분류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중도가 있으면 좋은데 없거든요. 양쪽의 신망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대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정하게 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 인사인데 외곽에 있는 인사, 예를 들면 김수환 전 국회의장이나 제가 보기에는요 임명진 목사님 또는 혹은 뭐 이제 조금 파격을 낸다면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혹은 뭐 우리가 물망에 올랐던 조순영 전 의원 요 정도 범위 안에서 읍소를 해서 모셔오는 방법밖에 없어 그건 당 보인다. 외곽이죠. 네, 당 외곽이죠. 내부가 아니고. 네네네. 당에 계셨던 분도 있고 또는 이제 이 당뿐은 아니지만 지난번 박근혜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분도 있고 요 정도 인사 중에서 선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럴 경우에 그 혁신 비대위입니까? 실무형 비대위입니까? 아, 이게 혁신도 아니고 실무형도 아니고요. 약간 어정쩡한데요. 두 가지를 다 잡아보겠다는 묘수긴 한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2달짜리 비대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형식적이다. 그건 당에서 결정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주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예,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혁신형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면 보는데요. 뭐 2달이라는 네. 게 뭐 의미가 없죠. 그냥 고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김관욱 교수는 전대를 통해서 빨리 지도부를 구성하는 실무형 비대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고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렵더라도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서 혁신 비대위로 가야 될 것이 것이다. 더 옳을 그렇게 것이다. 가야 이렇게 된다. 주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장하셨고요. 네. 네. 자, 새누리당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럼 이 참패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들기 위한 지금 그 혁신 비대위 위원장을 지금 선임을 해야 되는데 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누가 와서 하겠느냐 이런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누리당 참패에 대해서 준엄하게 비판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와야 되고요. 그 외부 인사가 이 새누리당의 지금의 문제를 깨닫고 전당대회에서 어떤 인물을 당대표로 뽑을 것이냐, 그다음 이 당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혁신과 쇄신을 해가지고 이거는 새누리당의 혁신뿐만 아니라 보수 전체의 혁신과 쇄신을 통한 내년 대선에 준비하는 그런 당대표를 이제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로 가야 혁신 된다. 비대위고 저는 당대표도 이 총선 참패에 있는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에서 준엄하게 당을 이끌 수 있는 혁신형 리더가 와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예, 저도 혁신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이제 그럼 전대를 언제 하느냐인데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제 비대위를 구성할 텐데 그때 구성해서 원래는 7월 중순 정도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7월 달 너무 더워요. 그래서 완전히 연기한다기보다도 정기국회가 되기 전만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 8월 중하순에 하는 걸 하면 거의 석 달 가까이 5월 초부터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총선 참패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석고대지하고 그다음부터 온갖 혁신에 대한 백가쟁명식의 의견들이 나오는 그런 거를 꾸려가는 그런 비대위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가 가능할까요? 이를테면은 뭐 한 달 반 만에 뽑든 석 달 만에 뽑든 어쨌든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을 했다 치고요. 그러면 그 지도부가 당 혁신을 위한 무슨 혁신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또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뭐 한다고 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권위를 부여받느냐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제 이번에도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 호남에서 뭐 상당한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투표를 통하지 않은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위를 지금 새누리당에서 만든다고 해도 똑같은 딜레마는 또 나온다. 따라서 숙제를 뒤로 미룬다고 한다면 뒤로 미뤘을 때는 오히려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그때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히려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문재인 대표가 여러 차례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네. 결국은 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혁신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지 않습니까? 김상곤 혁신위가 생겼죠. 예, 그래서 김상곤 혁신위가 활동을 하고 그 연장선에서 당 혁신을 위한 공천개혁까지 쭉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고 나서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면서 비대위 체제에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것이긴 하나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의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손보지 않고 네. 대표 지도부만 얼굴 교체한다고 해서 뭐 내년 대선 또는 당장 10월이나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네. 지금과 같은 참패를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을 완전히 수술하는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네. 그럼 이거를
그냥 지도부 뽑아놓으면은 그 지도부가 어차피 혁신위를 구성해서 아마도 혁신 작업을 해야 될 텐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비대위를 혁신 비대위를 구성해서 석 달이건 6달이건 또는 10달이건 혁신이 완전히 될 때까지 비상사태다 이것이 비상체제다 이러고 간 다음에 당 혁신을 완전히 하고 나서 이제는 누가 와도 시스템이 변했으니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수순을 밟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제 문제 제기는 그겁니다. 저는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에 100% 공감인데요. 예. 문제는 뭐냐면 지난주엔 제가 이 자리에서 네. 그러면은 이 비대위원장으로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 같은 분 모셔와라. 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뭐 발상의 전환은 근데 그게 얼마든지 이제 가능한 얘기죠. 아이디어 차원의 예, 아니, 예. 평론적 예. 상상인데 문제는 일주일여를 흘러보니까 네. 오늘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가 친박 내에 또 자중질환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새누리당 내에서 의사 결단을 할 파워가 없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 밥에 그 나물 가능한 인물로 또 이렇게 대충 꾸려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저의 주장은 혁신비대위 100% 공감입니다. 전당대회를 못 박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심지어는 대선까지도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결정을 당내에서 이 의원들이 20대 당선자들이 해낼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 예, 때문에 절충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 사회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그 방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비대위와 혁신위를 겸하는 그 혁신 비대위가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새누리당의 그런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또 다른 방법으로 뭘 거론하냐면 비대위를 구성하되 비대위는 또 살림도 해야 되다, 혁신도 해야 되지만 살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혁신위를 아까 말씀 따로 구성하는, 그래서 혁신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진짜 혁신 방안들 나오게 하기 위해서 뭐 대선 주자 거론되는 사람들도 들어오게 하고 뭐 외부 인사 들어오게 해서 진짜 치열하게 백가쟁명식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비대위 옆에 네, 알겠어요. 혁신위를 이중 이원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돌아다니는 거 아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 시절에 네. 예, 대표 최고위원은 그냥 놔두고 갑자기 김문수 혁신위를 띄웠잖아요. 맞습니다. 한 몇 달 활동했어요. 맞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합니다. 비상대권을 왜냐하면 갖지 않은 혁신위가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전당대회 때 그 외부 출신의 당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전당대회를 통해야지 새로 뽑힌 당 대표가 정통성과 힘을 갖게 됩니다. 당원 약 21만 명과 국민 여론조사 20% 포함해서 국민과 당원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누리당을 이제 개보수를 해야지 이게 정통성과 힘이 생기지. 그냥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가지고 그 대책위원들이 혁신을 해나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 어느 누구도 의원들이 수긍하고 따라가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지금 서 위원, 네.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결국엔 표에서 권력이 나오는 거고 그것이 없을 때에는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대를 통해서 비대위를 하나 만들든가 다른 어떤 형태의 것을 만들어서 표로서 그거를 신임해주고 그것들을 따를 수 있게끔 제도화를 해주지 않으면 언제든 이 의원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비상대권을 제도적으로 줘라. 알겠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인 방식. 맞으면은 원내대표 5월 3일날 뽑고 그다음에 실무형 전대 준비를 꾸려서 그래서 7월에 이제 임기 됐으니까 어쨌든 7월에 다시 기존 룰에 의해서 이 당 대표 최고위원 뽑아놓고서 자 이제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 어렵습니다. 뭔가 아주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비상한 방식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구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절박함이 지금 안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네, 다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청사진을 제시해야 집권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정치권의 경제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는 나다. 이게 김종인 대표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권 출마하겠다는 뜻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 왜 웃으면서? 아니 못할 이유는 없죠. 그런데 이제 대권을 본인이 하겠다는 선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의 말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런 발언이 없을 땐 또 그런 식으로 예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출마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잘하는 아닌 것은 거죠. 아니다. 예, 그렇죠. 일종의 이제 더민주당을 집권당의 어떤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가져가려면 책임 있는 어떤 정당이 되려면 경제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 최고의 전문가인 내가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있는데
이 전대 연계해서라도 당분간 이 체제로 가자. 그렇죠.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메시지는 정치적으로는 나온 겁니다.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런데 왜 그러냐? 음. 왜 그럼 전대를 연계하고 내가 더 이 체제를 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전 앵커께서 콕 짚으신 순수한 욕망은 대권 의지라고 봅니다. 사실상 그럴 자격이 난 있다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이분이 현실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나에 대한 현재 지지 기반으로는 어렵다는 걸 또 알고 있는 거예요. 문 전 대표가 밖에 이제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실험해보는 과정인데 내일 중진 모임이 있죠. 전대 연기론이 좀 탄력을 받으면 하나하나 이제 속내가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 예측해봅니다. 뭐 저는 이게 생물학적 뭐 나이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래서 결국은 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리더십이냐 아니냐가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지금 뭐 경제가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만약에 내년 대선이 경제 담론이 핵심 이슈가 제기되면 경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시대 정신으로 선택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당장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보면 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문재인, 박원순 두 사람보다 경제를 더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봐도. 또 더불어민주당의 안철수 의원 뭐 기업하다 의사하다가 뭐 하나 뭐 발명한 사람이 무슨 경제하냐 이 라는 김종인 얘기를 대표의 했죠.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대권 도전의 가능성까지를 열어놓고 지금 이 얘기하고 네.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여권에서 반기문 총장 영입회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문제는 경제야 이렇게 하는 순간 반기문 총장에 대한 직격탄의 의미도 맞습니다. 있다 이것이 맞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그 토속이 메시지가 있는 거죠.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읽혀집니다만은 어떻게 예. 보시는지요? 예, 저도 뭐 동감하는데요. 지금 이제 김종인 대표의 본인이 느끼는 본인의 과거의 경험과 지금 이제 학습한 그 결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여야를 봤을 때 자기만한 대선 후보감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영어에 보면 이제 퍼머넌트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지속적인 선거 운동을 한다 이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네. 아마 총선에서 승리하고 그 총선 때뿐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본인의 영향력과 본인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뭐 충청도뿐만 아니라 또 호남 또 경북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설파하는 것은 첫 번째 본인의 영향력 확대와 또 있지만은 본인에게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본인이 이 대한민국을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 이런 내심 그러니까 욕심도 기회가 있다고 주어지면 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네. 또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한들 누가 그걸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네. 예. 근데 김종인 대표가 뭐 이제 내년 대선의 주요 뭐 시대 정신이나 그럴까 이슈가 이제 경제 살리기가 되더라도 또 경제 문제는 경제다 해서 문제는 경제다로 한 그 클린턴이 뭐 경제학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꼭 경제를 살리는데 경제 이론가라 경제학자가 돼야 될 거는 아니고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욕심을 가진 건 사실인데 킹메이커에 관심 없다 해도 킹에 관심 가지려는데 얼마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만나서 아 이제 대표를 계속 하시거나 경선에 나서면은 굉장히 다치게 됩니다. 이미 여러 가지 상처를 받습니다. 라고 한 이후로 많이 기가 꺾인 것 같아요. 대선까지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 같고. 에이, 그 한마디에 꺾일 그래서 기 꺾일 제가 사람. 보기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대표하지 말라고 한 건데 그 뒷날 만나고 나서 좀 애매했기 때문에 분명히 뒷날 문재인 전 대표가 기자를 만나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딱딱 끊어서 이야기해버렸거든요.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 정도로 전날 분위기가 긴장스러운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아 대표라는 무대에서 내려올 수 없다라는 의지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을 돌면서 자기 대표를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은 문재인 전 대표가 계속해서 김종인 대표를 견제하고 또 친 그 문재인 그룹들이 뭐 오늘도 호남에서 토론회 하면서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김종인 대표 호남에서 패배한 거 책임을 져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론을 제기하는 거를 거꾸로 보면은 그만큼 그렇죠. 김종인 대표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단순한 거라고 당권 보여집니다. 견제 수준을 넘어서 있다. 네. 지금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아까 저희들이 보내드렸습니다만 김성주 의원의 발언, 호남에서의 참패 원인을 김종인 대표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금 지적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 중심에 문재인 대표가 맞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 때문이다라고 이제 하는 역공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당권 향배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 아닌가 싶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무리다. 무슨 얘기냐면 이 공격 자체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실질적인 탈당 러시가 빚어진 것은 김종인 대표 오기 전이거든요. 네. 이미 이제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떠난 상태에서 김종인 대표가 온 것이고, 따라서 그 책임을 온전히 김종인 대표에게 다 모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공세 차원인 것이고, 그 공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주류와 지금 이 김종인 대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확전이 될 수 있느냐, 확전이 되는 것이 누구에게 이득이냐는 것은 또 두고 봐야 되는 문제고, 문재인 대표에게도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는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좀 만약에 이런 그 친문 세력의 김종인 대표에 대한 이 공격, 네. 호남 참패의 원인을 김종인 대표한테 돌리는 공격, 이것이 사실은 무리한 공격이라면 그럼 당연히 역풍이 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역풍이 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그렇게 거죠? 봅니다. 예, 이런 식의 공격을 막무가내로 계속하면. 네. 예. 알겠어요. 그런가 하면 이 송영길 의원, 송영길 당선인, 송영길 의원 뭐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그 강도가 높습니다. 네.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단순히 전대연기에 대한 공격인가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네. 지지 기반, 지지 세력까지도 네.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색깔이 명확해요. 친문, 친노. 이쪽은 명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김종인 카드를 꼭 붙들고 세워야 되는지 네. 아니면 다른 대체 카드가 있는지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어찌 보면 좀 잔당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제 이게 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대 연기를 해가면서 내부의 이 그림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세력들이 일부 있는 건 다행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친문 쪽, 친노 쪽의 공세는 강해지고 있거든요. 네.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도 강해지고 있고 예. 전당대회 원칙적으로 해야 된다도 강해지고 있고 당권 도전자도 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일 빠르게 전대 연기냐 아니냐를 확정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두 달을 표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대 연기가 저는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인데, 그것을 빨리 내부에서 예. 결정하고 일정을 박는 것이 당을 수습하는 방법으로 송영길 보입니다. 당선자의 그 워딩이 이렇습니다. 전당대회를 두려워하는 건 기득권자의 모습이자 비민주적 발상,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워딩은 김종인 대표가 전당대회를 두려워하는 사람인 거예요. 으로 규정했죠. 비겁하게. 네. 예. 그다음에 이 모습은 비민주적이고 기득권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표현이 내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 자체가 이게 상당히 이게 이 선을 확 그어버리는 이런 공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지금 뭐 송영길 의원이 친노 친문을 대표하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내에 김종인 대표에 대한 공격의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지금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런 발언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계속 가면 네.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대 연기를 하건 네. 아니면 그냥 예정대로 전대할 테니 싫으면은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하건 빨리 결론 내려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결론이 빨리 나지 않으면 정말 혼란스러워지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알겠어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네. 전대 연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전대로 가야 됩니까? 그 전대 연기를 안 할 거로 봅니다. 저는. 안 할 거다. 그러면 그냥 경선으로 간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전대 참여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지도부가 바뀐다. 예, 그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당헌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전대를 해야 되지만 네. 정치 현실적으로 전대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첫 번째는 아직도 김종인 효과가 충분히 살아있고 네. 또 김종인 대표가 당을 맡아가지고 좀 그 말했던 수권 정당을 가기 위한 운동권 체제를, 당 체제를 개선하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나 당 전체로 봤을 때 이익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김종인 대표를 대체할 수 있는 과연 당에 그만한 인물이 당대표감이 있느냐, 그런 또 현실적인 대한 부재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가요? 그렇죠.
그러나 결국은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 아닌가요? 이번에는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연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송영길 당선자가 얘기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비상식구도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많은 민주당, 더민주당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뭐 새누리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 만약 전대를 하게 되면 그 갈등의 모습, 분열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국민들에게 노출해야 되는데 상당히 두려운 거죠. 이번에 많이 혼나봤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결국은 전대 연기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예측하시는 거네요. 서성교 원장도 김관옥 교수도요. 네, 저도 전대 연기 그렇게 쪽인데요. 문제는 전대 뭐냐면 연기 쪽을 문재인 전 대표는 개입하지 않겠지만 결정은 나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알겠습니다. 그룹은 김종인 대표를 몰아내는 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대 연기를 통해서 당분간 김종인 대표 체제를 유지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세 분이 전망하셨습니다. 자, 국민의당 쪽 알아보겠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솔직하게 지난 3년간의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아직 22개월이나 남았으니까 남은 22개월, 남은 2년의 성공을 위해서 좀 협조 요청을 한다면, 그래서 국회의장을 좀 새누리당이 할 수 있게 해달라 한다면 협의할 수 있다. 국회의장직뿐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협의할 수 있다. 무엇이라도 협력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패를 인정하면 나머지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인데 그렇죠. 놓고 보면 그렇죠. 지금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여러 법안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게 사실이니까.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합쳐도 18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에 걸리나 정치적으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혼자서 반대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구도입니다. 이런 식의 이 정치연합, 심지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데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력하겠다 했습니다. 상당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한 건데,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공을 던진 거가 됩니다. 네. 예, 공을 받아라 이거 던졌는데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그 청와대를 이렇게 공을 달래고 그러면 얼으면서, 그리고 약간 위협도 하고, 또 이거로 인해서 또 국회의장을 또 새누리당이 줄 수 있다 그래서 더민주를 또 긴장시키고 하는, 굉장히 또 이 과정 속에서 또 이제 나중에 국회의장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서 국회직에 또 나머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뭘 얻어올 수 있는,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연정론을 살짝 흘리는 여러 가지 굉장히 다목적 포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쉽게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에 던지는 노련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다가. 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총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다는 것을 그저께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연정 안 하고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하겠다. 3당 체제가 민이다. 네. 예,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리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던지더라도 대통령이 안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게 너네가 더 많이 양보 안 하면 내가 여당과 또 박근혜 정권과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우회적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던진 메시지가 아니라 네. 더불어민주당한테 던진 메시지다. 네. 성동격서다.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략적 가치를 국민의당의 전략적 극대화시키는 그런 장면이라고, 더 이상 뭐 야당의 아류 또는 야당의 이중대 이게 아니다는 거죠. 결국엔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가운데서 크게 자리 잡는 하나의 전략적인 3당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적 의도에서 나온 발언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국회의장 카드니 연정이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정은 사실 굉장히 질이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지금 거의 끝나가는 정권의 연정을 하는 정권은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책임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으로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미사여구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여요. 같은 맥락입니다. 두 분 말씀하고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고, 저는 정치 구단이 국민들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하나의 아주 멋진 쇼라고 봅니다. 그 이상의 기선제압이고요. 그 이후는 지켜봐야 될 텐데. 그래요? 박지원 원내대표가 잘 알고 있겠죠.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규정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들 대통령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박지원 의원의 이 화려한 이 승부수 이렇게 보시는데 역발상으로 대통령이 이걸 덥석 받아버리면 오히려 박지원 의원이나 국민의당이 이 발목을 잡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로 잘못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좀 협조해서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풀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대통령이 그렇게 하기에는 예. 지금 대통령의 좀 뒷심이 허약한 게 뭐냐면요. 새누리당 내부가 바로 설 때까지는 그렇게 나오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는 지금 거죠. 뭐 대통령의 머릿속에 뭐 새누리당이 있겠습니까? 전국 전반이 있겠죠. 네.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이 이걸 그냥 맞으면은 페인트하기 위해서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던진 거지만 가로채기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20대 원구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국회의장, 예. 국회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문제인데 거기서 좀 많은 걸 양보해서 얻어내기 알겠습니다. 위한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